그 팔찌. 뒷면에 사랑해 우리 아가라고 긁힌 자국 있죠? 세입자 윤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 자칭 잃어버린 딸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은팔찌가 덜컹거리며 흔들렸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윤서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거기엔 똑같은 팔찌를 찬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윤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죠. 윤서가 사진을 들어 올리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그거 지난달 찜질방에서 제가 도둑 맞은 제 팔찌니까요. 민지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던 집주인 순애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유전자 검사까지 통과한 딸이 사기꾼이라니. 그럼 진짜 딸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사연 시작 전 구독자님들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30년의 기다림과 반전, 그리고 눈물의 결말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순애는 올해 62세입니다. 지금은 서울 구로구의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지만 30년 전만 해도 시장통에서 국밥 한 그릇에 1,000원을 받으며 살던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순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1996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32살이던 순애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5살 딸 은지를 키우고 있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집 준비를 하고 밤 11시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하루 19시간을 일해도 월세 35만 원 내기가 빠듯했어요. 그날도 순애는 딸 은지를 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국밥집 한쪽 구석에 이불을 깔아놓고 은지를 재운 뒤 손님을 받기 시작했죠. 은지는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작고 말랐지만 새까맣고 또렷한 눈망울이 인상적인 아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통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장사진을 이룬 통로, 사람들의 발소리와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였죠. 순애는 정신없이 국밥을 끓이고 그릇을 나르며 손님을 받았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님이 잠시 뜸해진 틈에 순애가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였습니다. 은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불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순애는 국자를 내팽개치고 시장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구석구석 찾아보고 상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은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5살짜리 여자의 분홍색 원피스, 왼쪽 손목에 은팔찌. 하지만 북적거리는 시장통은 그저 시끄러울 뿐이었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CCTV도 없던 시절 아이는 그렇게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의 삶은 지옥이 되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길거리에서 비슷한 또래 아이만 봐도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미아 찾기 방송에 수십 번 출연했고 전단지를 수천 장 뿌렸죠. 하지만 은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순애를 짓눌렀어요. 더 잘 봤어야 했는데, 일만 하지 말고 은지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자책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밤이면 혼자 방에서 은지의 옷을 꺼내 안고 울었어요. 작은 분홍색 원피스에서는 아직도 아이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애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니,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죠. 그리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은지가 돌아오면 좋은 환경에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순애의 국밥은 맛있기로 소문이 났고 단골들이 생겼어요. 조금씩 돈을 모아 가게를 확장했고 15년 전에는 작은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 1층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2층과 3층은 임대를 주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돈이 많아져도 순애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딸 은지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지야, 엄마 여기 있어. 돌아와. 엄마가 이제 널 제대로 키울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잊으라고 했지만 순애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 언젠가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순애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순애의 건물 3층 옥탑방에 새 세입자가 이사를 왔어요. 35살의 아가씨, 이름은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작은 키에 단발머리를 한 수수한 여성이었어요. 짐이라곤 작은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가 전부였죠. 그 모습을 본 순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왠지 모를 연민이 밀려왔어요. 순애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윤서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참 곱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어요. 순애는 왠지 모르게 윤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눈에 정이 가는 느낌이랄까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순애가 1층 국밥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윤서가 내려왔습니다. 출근하는 길이었죠. 순애가 아침은 먹었냐고 물었더니 윤서는 회사 근처에서 먹으려 한다고 대답했어요. 순애는 곧바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끓여 윤서 앞에 내밀었습니다. 공짜라고 우리 건물 세입자한테 밥도 안 챙겨주면 무슨 집주인이냐고 말했죠. 윤서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은 윤서의 눈이 커졌죠. 와, 진짜 맛있다고 감탄하며 행복한 표정으로 국밥을 후루룩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순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윤서를 보고 있으면 자꾸 은지가 생각났어요. 은지도 이 나이쯤 됐을 텐데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날 이후 윤서와 순애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윤서는 매일 아침 1층으로 내려와 순애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종종 가게에 들러 순애의 일을 도왔죠. 설거지를 하겠다고 맨날 밥만 얻어먹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윤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야무졌어요. 순애는 그런 윤서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애는 윤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20살이 되자마자 고아원을 나와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순애가 이렇게 잘해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수줍게 말하는 윤서를 보며 순애의 마음이 미어졌어요. 순애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가족처럼 챙겨주겠다고. 그 말에 윤서의 눈가가 붉어졌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애는 윤서를 딸처럼 아꼈어요. 반찬을 만들면 윤서 방 냉장고에 채워주고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주었습니다. 윤서도 순애를 진심으로 따랐죠. 주말이면 가게 일을 도왔고 순애가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어느 날 저녁 순애가 윤서에게 부모님을 찾아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을 버린 사람들인데 찾아봤자 뭐 하겠냐고 지금 이렇게 순애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윤서가 씩씩하게 웃었지만 순애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슴이 짠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랑 똑같구나. 가족을 잃어버린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순애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윤서의 손이 차갑고 작았습니다. 마치 어린 은지의 손 같았죠. 윤서가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애와 윤서는 정말 모녀처럼 가까워졌어요. 윤서는 주말마다 순애의 가게 일을 도왔고 순애는 윤서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 순애와 윤서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김치는 이렇게 송송 썰어야 맛이 잘 우러난다고 가르쳐주자 윤서는 정성스럽게 김치를 썰었어요. 순애가 잘했다고 칭찬하며 손재주가 좋다고 하자 윤서는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순애가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시집가면 남편 복 받겠다고 했더니 윤서는 에이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자신은 결혼 안 하고 그냥 순애랑 평생 살고 싶다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가슴은 뭉클했어요. 정말로 윤서가 자신의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순애는 문득 잃어버린 은지가 생각났습니다. 은지도 이제 35살이겠지. 어디선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순애가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였어요. 명품 옷에 명품 가방, 온몸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하이힐 소리가 째각째각 울렸죠. 그 여자가 순애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단 한마디에 순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왼쪽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이니셜이 J가 새겨진 순애가 30년 전 딸에게 채워준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죠. 여자 민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순애를 꽉 껴안았습니다. 자신이 은지라고 드디어 엄마를 찾았다고 울먹였어요. 순애는 멍한 상태로 민지를 껴안았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은지니, 정말 은지가 맞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윤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왔지만 윤서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순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민지는 순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시장에서 사라진 뒤 어떤 부부에게 입양되어 외국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부부가 작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와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다가 미아 찾기 사이트에서 순애의 글을 봤다고 팔찌 사진도 올라와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확신했다고 자신이 순애의 딸이라는 걸. 민지의 이야기는 완벽했습니다. 순애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 팔찌가 결정적이었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순애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민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그래야 순애도 마음 놓을 거 아니냐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순애는 결과지를 보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정말 은지가 돌아온 겁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죠. 순애는 민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되풀이했어요. 민지가 순애의 집으로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민지를 위해 2층 가장 좋은 방을 내주고 온갖 좋은 것들을 사다 날랐어요. 옷, 가방, 화장품. 30년 동안 해주지 못한 것들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민지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났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민지는 순애의 돈을 물 쓰듯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수백만 원어치 쇼핑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열었죠. 순애가 조심스럽게 돈을 좀 아껴 쓰면 안 되겠냐고 자신이 번 돈이 쉬운 돈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엄마 30년 동안 못해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도 아깝다고?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 딸이 서운했을 수도 있지.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더 큰 문제는 윤서였습니다. 민지는 윤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윤서가 퇴근 후 1층에 내려와 순애의 일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옥탑방 세입자 아가씨는 아직도 여기서 빌부터 사냐고. 이제 진짜 딸이 돌아왔으니까 슬슬 나갈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윤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애가 황급히 나섰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윤서는 우리 건물 세입자고 자신한테 늘 잘해준 아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민지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엄마는 왜 남 걱정을 하냐고. 이제 진짜 딸이 있잖냐고. 윤서한테 정 떼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하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순애는 미안한 마음에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은지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했어요. 윤서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은지가 자신의 진짜 딸이니까요. 며칠 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지가 윤서의 방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이 방 이제 자기가 쓸 거니까 빼라고. 옥탑방은 너무 좁아서 못 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윤서가 당황하며 계약을 했다고 말하자 민지는 비웃었어요. 계약이 뭐가 중요하냐고. 순애 건물인데 나가기 싫으면 월세 3배로 내든가 라고 말했죠. 윤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순애가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윤서한테 왜 이러냐고 소리쳤죠. 하지만 민지는 삐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더 좋은 방에서 살고 싶다고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이냐고 말했어요. 순애는 황당했지만 딸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서에게 조용히 부탁했죠. 미안하지만 은지가 적응할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달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윤서는 순애의 그 눈빛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서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어요. 순애에게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죠. 윤서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지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순애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건물 임대료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지적하면 민지는 버럭 화를 냈죠. 엄마는 날 믿지 못해? 30년 만에 만난 딸한테 돈 아끼는 거야? 민지가 눈물까지 흘리며 소리치자 순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달랠 뿐이었어요. 윤서는 그런 순애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지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았죠. 하지만 윤서는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순애의 가족 문제에 끼어들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서는 옥탑방에 올라가던 중 2층에서 들려오는 민지의 전화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야, 대박이야, 진짜. 유전자 검사도 통과했다고. 어떻게 했냐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검사지로 바꿔치기 한 거지 뭐. 그 할망구 눈앞에서 검사 받는 척 했는데
바보같이 속아 넘어가더라고. 크크크. 진짜 검사 결과는 내가 먼저 받아서 숨겨놨지. 민지의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윤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다고? 윤서는 급하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숨을 헐떡였어요. 어떡하지? 이걸 순애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 통화를 엿들은 것뿐이에요. 순애가 믿어줄까? 고민하던 윤서는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야 순애를 설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순애가 큰 결심을 한 듯 민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내 민지 앞에 놓았어요. 은지야, 이거 건물 증여 서류야. 엄마가 늙기 전에 내 이름으로 넘기려고.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드디어 계획이 성공하는구나. 민지는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순애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효도할게.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윤서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순애 사장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저 사기꾼한테 다 빼앗기게 생겼어. 윤서는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물어봤죠.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지의 본명은 강민지. 전과 오범의 상습 사기꾼이었어요. 주로 부유한 노인들을 타깃으로 잃어버린 가족 행세를 하며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윤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역시 그랬구나. 저 여자는 사기꾼이었어. 윤서는 곧바로 순애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윤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윤서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유전자 검사까지 했잖아. 은지가 내 딸이 맞아.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서가 필사적으로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며 설명했지만 순애는 귀를 막았어요. 아니라고, 은지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딸이 가짜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윤서야, 내가 혹시 질투하는 거 아니니? 은지가 온 뒤로 내가 널 소홀히 대한 게 서운해서? 순애의 그 말에 윤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질투라니. 자신이 지금 질투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장님. 전 정말로 사장님이 걱정돼서. 그만해, 윤서야. 이제 그만 가봐. 나 피곤해. 순애가 피곤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왔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어떻게든 순애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죠.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일찍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근처 카페에 숨어서 민지의 동선을 지켜봤어요. 민지가 외출하는 걸 확인한 윤서는 조심스럽게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윤서는 2층 민지의 방 앞에 섰죠. 문고리를 잡았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불법 침입이에요. 하지만 순애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지의 방은 명품 쇼핑백과 옷가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윤서는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죠.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들이 가득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영수증 뭉치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거기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2장 들어 있었죠. 윤서는 숨을 죽이고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결과지에는 친자 확률 99.99%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애에게 보여준 바로 그 결과지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결과지를 보는 순간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거기엔 친자 관계 없음 마이너스 0%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가짜 결과지보다 하루 앞섰어요. 이게 진짜 검사 결과였던 겁니다. 윤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증거였습니다. 민지는 진짜 검사 결과를 먼저 받아놓고 미리 준비한 가짜 결과지를 순애에게 보여준 거예요. 윤서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두 결과지를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민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죠. 너, 내 방에 왜 들어온 거야? 민지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사기꾼인 거 다 알아요. 유전자 검사도 조작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었어요. 증거라도 있어? 내가 뭘 알아? 이게 증거예요. 윤서가 2장의 검사 결과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간 민지가 달려들어 윤서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죠. 놓지 못해. 안 나요. 격렬한 실랑이 끝에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민지가 재빨리 주우려고 했지만 윤서가 더 빨랐습니다. 진짜 검사 결과지를 움켜쥐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죠. 인연이 민지가 소리치며 뒤쫓아왔습니다. 윤서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1층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애가 그곳에 있었어요. 사장님, 사장님. 윤서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순애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민지도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엄마, 저 여자가 내 방에 무단으로 들어왔어요. 민지가 먼저 고자질했습니다. 순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윤서를 보는 눈빛이 실망스러웠죠. 윤서야, 정말 그랬니? 사장님, 들어보세요. 이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증거? 그게 뭔데? 순애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구겨진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이게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친자 관계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 여자가 가짜 결과지로 사장님을 속인 거예요. 순애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죠. 그 순간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억울해.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거짓 서류를 만든 거야. 나를 쫓아내고 엄마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는 거라고. 민지가 순애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는 흔들렸어요. 윤서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이 여자 방에서 직접 찾은 거예요. 가짜 결과지랑 진짜 결과지가 함께 있었어요. 날짜를 보세요. 진짜 검사가 먼저였다고요. 그래서 날짜가 다른 게 증거야? 이건 조작된 서류일 수도 있잖아.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다고 했죠.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거슬리는 눈의 가시를 제거한 거예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건물명의 이전도 완료됩니다. 그럼 순애도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계획이었죠. 윤서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에서 순애와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아침마다 먹었던 따뜻한 국밥, 함께 끓였던 김치찌개, 순애가 쓰다듬어주던 머리의 온기, 모두 이제 추억이 되는 겁니다. 사장님, 정말 저를 안 믿으시는 건가요? 윤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순애를 구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틀 뒤 윤서는 마지막으로 순애를 찾아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순애는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윤서가 들어서자 순애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순애는 표정 없는 얼굴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잘 가렴. 차갑고 짧은 대답이었어요. 윤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윤서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갈 곳이 없었어요. 윤서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가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부모도 없이 태어나 고아원에서 자라고 이제야 가족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또 잃어버리다니. 그때였습니다. 윤서의 손목이 시큰거렸어요. 왼쪽 손목. 어릴 적부터 있던 하얀 흉터가 비에 젖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흉터. 윤서는 고아원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어릴 때 팔찌가 너무 꽉 껴서 생긴 자국이라고. 팔찌. 윤서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팔찌? 민지가 차고 있던 그 은팔찌? 설마. 윤서는 급하게 옥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젖은 몸으로 방 안짐더미를 뒤졌어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죠. 앨범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아기 때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윤서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죠. 사진 속 4,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왼쪽 손목에는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이니셜이 J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자신이었어요. 자신이 그 팔찌를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민지가 차고 있던 팔찌는? 윤서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 희미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1996년 7월 은지 5살 생일. 은지. 윤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은지였던 거예요? 윤서는 앨범을 들고 미친 듯이 1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윤서가 소리치며 국밥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애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죠. 민지도 옆에 있었어요. 윤서야, 왜 그래? 사장님, 이거 봐주세요. 윤서가 사진을 꺼내 순애 앞에 내밀었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사진 속 아이의 얼굴. 그 또렷한 눈망울. 작고 말랐지만 생기 넘치던 모습. 순애의 딸 은지와 똑같았어요. 무엇보다 그 은팔찌. 순애가 은지에게 채워줬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난 거니?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이게 제 어릴 적 사진이에요. 고아원에서 나올 때 가져온 거예요. 그럼 너가 혹시 제 본명이 은지일까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윤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눈, 그 코, 그 인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어떻게 몰랐을까요? 매일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다니.
은지야, 우리 은지야. 순애가 윤서를 꽉 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몰라봐서 미안해. 윤서도 순애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였구나. 순애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익숙함. 순애가 끓여준 국밥을 먹을 때마다 느꼈던 그 편안함. 모두 핏줄의 끌림이었던 거예요. 엄마. 윤서가 난생 처음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엄마.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던 단어인가요? 순애는 더욱 세게 윤서를 껴안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지가 황급히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가 재빨리 민지의 팔을 잡았죠. 이 도둑년. 감히 내 딸 흉내를 내. 순애의 목소리가 얼음장같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지는 순애를 밀치고 도망가려 했어요. 하지만 윤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경찰 이미 불렀어요. 도망가지 못할 거예요.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윤서는 내려오면서 110비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민지는 체포되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민지는 한 달 전 찜질방에서 윤서의 사물함을 털었던 도둑이었죠. 그때 은팔찌를 발견했고 그게 미아 찾기 사이트에 올라온 것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민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순애의 집에 접근해 유전자 검사를 제안받자 미리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짜 검사 결과지를 준비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척하며 진짜 결과지를 먼저 받아 숨기고 순애에게는 미리 준비한 가짜 결과지를 보여준 거죠. 완벽한 사기극이었어요. 경찰서에서 다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직접 시료를 채취했죠. 결과는 이틀 후 나왔어요. 친자 확률 99.99%. 순애와 윤서가 진짜 모녀였습니다. 경찰이 결과지를 건넸을 때 두 사람은 또다시 껴안고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은지야, 정말 내가 내 딸이구나.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본 엄마를 용서해다오. 순애가 윤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저를 찾아준 거예요. 제가 집 없이 떠돌 때 방을 내어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셨잖아요. 그게 엄마였기 때문이에요. 윤서의 말에 순애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죠. 민지는 사기, 절도,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민지는 끝까지 뻔뻔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비로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순애와 윤서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하는 법이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순애의 국밥집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순애 혼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윤서, 아니 이제는 다시 은지라는 이름을 되찾은 딸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엄마, 김치 더 썰어놨어요. 그래,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점심시간 되면 손님 엄청 몰릴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은지는 요리 솜씨가 일취월장했습니다. 순애가 30년간 갈고 닦은 국밥 레시피를 완벽하게 익혔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 순애와 은지는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은지야, 너 정말 행복하니? 순애가 문득 물었습니다. 은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엄마. 이렇게 엄마랑 함께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데요? 은지의 손이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는 똑같은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순애가 은지를 찾은 기념으로 새로 만든 커플 팔찌였습니다. 이번엔 이 J&SA 라는 이니셜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죠. 30년을 헤맸는데 알고 보니 내가 코앞에 있었네. 6개월이나 함께 살았으면서도 몰랐어. 엄마가 정말 바보지? 순애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마음으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신 거잖아요. 밥도 챙겨주시고, 아플 때 약도 사주시고, 그게 다 엄마의 마음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은지의 말에 순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처음 은지를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끌림. 은지를 볼 때마다 느껴진 그 익숙함. 모두 핏줄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참 신기한 거 있어요, 엄마.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김치찌개 배울 때요. 엄마가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셨는데도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김치 써는 법도, 국물 끓이는 법도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건 내가 어릴 때 엄마 옆에서 맨날 보고 자랐으니까. 5살까지는 엄마랑 붙어 살았잖아. 순애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지는 순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사실 전 운이 좋은 것 같아요. 3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찾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그래, 우리 정말 운이 좋지. 하늘이 도운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또 한 번 바뀌고 있었죠.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국밥 끓여드릴게요. 은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딸이 끓인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은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뽀글뽀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울고 또 울었어요. 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딸을 되찾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였어요.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남편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겠죠. 딸을 되찾은 아내를 보며 웃고 있을 거예요. 여보, 우리 은지 찾았어. 정말 찾았어요. 순애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가게가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와 은지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모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본 단골 손님들이 흐뭇해했습니다. 사장님, 딸이랑 닮았네요. 정말 모녀가 똑같아요. 한 손님이 말했을 때 순애와 은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네, 우린 모녀예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진짜 모녀.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은지는 옥탑방이 아니라 2층 큰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순애 방 바로 옆이었죠. 엄마 잘 자요. 그래, 우리 딸도 잘 자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은지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애를 꽉 껴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은지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못 나눈 사랑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밤은 깊어갔고 건물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 옆에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때때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걸 잊고 삽니다. 먼 곳만 바라보다가 정작 발밑에 있는 보물을 놓치는 거죠. 순애는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딸은 늘 그녀의 곁에 있었어요. 단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일 수 있어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따뜻한 조언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